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교무처의 교무처장을 맡고 있고요. 명순구라고 합니다. 원래 소속은 법대 교수인데요. 법적인 일을 요즘엔 하지는 않고요. 그냥 여기서 행정직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무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무처는 아시다시피 선생님들, 교수님들에 대한 인사,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수업,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는 본부의 행정부서예요. 근데 이 유니버시티 플러스라고 하는 게 저기 뭐 비욘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겁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들 생각이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시대에든 마찬가지였겠지만 특히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는 대학이 이거보다는 좀 더 이거보다는 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좋아야 되는데 역할을 좀 뭘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단순히 뭐 취직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상급 학교 진학하기 위한 뭘 한다든가 그거를 넘어서 뭔가 좀 더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성품을 둬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학기에 매 학기마다 지난 학기부터 시작을 했고 매 학기마다 이 앞에 있는 5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마지막 프로그램이고 나누리 다이얼로그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5 프로그램을 모두 소개하기는 시간이 그렇고요. 어쨌든 오늘 이 나누리 이 다이얼로그는 두 분 내지 그 이상의 뭐 교수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분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교수님 2분 모셨고요. 2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는 걸 여러분들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반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반은 여러분들이 그 대화를 들으면서 2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얘기를 여쭤보고 또 답을 하고 이런 식의 반반씩 그렇게 운영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 본물이 터지면 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게 터지지 않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아주 얌전한 무슨 애기같이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건 그 반은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잘 준비했다가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선생님께 많이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니버시티 플러스를 처음 만들 때에 저희들 생각은 뭐냐면 저도 81년도에 고려대학교를 들어와서 졸업을 하고 여기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촌스러운 학교, 뭐 막걸리만 먹는 학교, 뭐 이렇게 옷도 못 입는 학교.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싫었어요. 사실 연세대학교 다니는 제 친구를 봐도 저보다 뭐 옷 잘 입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고려대학교는 이런 평판을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고려대학교 교수가 되면 우리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애들이 따로 없을 정도의 그런 뭐 스타일로 공부도 물론 잘하지만 그런 스타일까지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법대 학생들에게는 가끔 그런 말을 했는데 전체 학생들에게는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번 학기에 스콜레 프로그램에서는 코롱에서 와서 스타일링 시연을 했었죠. 그때 이 자리에 했었는데 아주 뜨거운 자리였었어요.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나누리 다이얼로그 이번 학기에 마지막 유니버시티 플러스 프로그램인데요. 2분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경중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중 선생님께서는 현재 뭐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노문학과의 교수님으로 우리 학교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학진 교수님 소개해드릴게요. 김학진 교수님은 문과대학 심리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세요. 두 분 다 우리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그 후에 우리 후배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모든 교수님 우리 거의 2,000명에 이르는 우리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 우리 고려대학교 교수님 한 분 한 분이 어디 뭐 학생들에 대한 열정, 교육에 대한 열정, 또 학문에 대한 열정이 없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모신 두 분은 그런 분들 중에서도 각별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학번으로 보면 우리 김학진 교수님은 제 후배에 해당하시고 서경준 선생님은 제 선배님에 해당하신데 김학진 교수님이야 이제 그렇다고 쳐도 서경준 교수님은 여러 가지로 제 후배인 제가 많이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이세요. 작년이죠 아마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서경준 교수님께서 뇌를 훔친 소설가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셨는데 선생님께서 그 책을 쓰신 걸 보고서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사실 그 선생님이 뭐 역사라든가 이런 종교 이런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 알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그 침범하실 줄 몰랐어요. 근데 큰 사건을 벌이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이 너무 커서 오늘 그 이 자리에 첫 번째 이 나누리 다이얼로그는 우리 서경준 선생님께 그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야기의 파트너로서 김학신 교수님이 가장 그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을 같이 모셨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접겠고요. 학생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이제 서경 선생님 그리고 김학진 선생님께 그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 아까 사실 굉장히 쑥스럽게 어떻게 하지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막걸리 한 잔씩을 먹고 하면 혹시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 앞에 술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뭔가 좀 자유롭고 편안한 자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선생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사실 제 수업을 여기 들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늘 이제 슬라이드를 한 40장을 준비를 해가지고요 매 시간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강의를 하는 교수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화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소위 말하는 이 멘붕이 왔었어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뭐 서경준 교수님께서 워낙에 이런 쪽으로도 경험도 많으시고 그리고 말씀도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조만 해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아닌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편하진 않고요 별로. 편하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서경준 교수님을 제가 처음 뵀을 때를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 뵌 건 아니고요. 제일 인상 깊게 뵀었던 때가 한 3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3년쯤 전에 이 뇌과학 주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기 교양관 그 꼭대기층에 있는 그 넓은 강의실에서 이제 여러 이제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각각 이제 강연을 하시는 자리였는데 그때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선생님이 그 강의를 들으시는 걸 제가 이제 만나 뵀었죠. 그래서 저분 전공이 뭐였던가가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막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노문학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왜 계실까? 그렇게 그때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넘어갔었는데 그 뒤에 이제 한 2년쯤 뒤에 갑자기 이제 책 원고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운 그 원고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제 뇌과학과 이제 이 여러 문학과의 접목점을 찾아서 글을 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사실 저는 이 서경준 교수님이 뇌과학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 가늠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이제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문학에 제가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제가 문학에 예전부터 그랬는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전공 분야랑 이 문학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정말 뇌과학을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지식도 굉장히 해박하시구나라는 걸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 통해서. 사실 저희 집사람 전공이 불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뇌과학 얘기를 할 때 늘 이렇게 딴청을 피우고 딴 데를 보고 뭐 그래요. 잘 이해도 못하고. 근데 이제 서경준 교수님이 써주신 그 책을 보면서 아 당신이 하던 얘기가 이 얘기였어? 라고 이제 매번 내가 그 못 알아듣던 게 바로 이 얘기였구나 하면서 쉽게 그 연결점을 막 찾아가는 거 보면서 확실히 문학과 이렇게 뇌과학이 접목하게 되면은 훨씬 그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했었고 서경준 교수님이 어떻게 뇌과학에 관심을 처음에 가지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옆에서 그냥 관찰만 했을 뿐인데 그걸 직접 한번 좀 들어볼 기회가 저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이렇게 고무적이고 그런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제가 뇌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뭐 이렇다하게 거창한 그 동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 몇 년 전인가요? 우연히 그 인터넷 서점을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보는데 보니까 뇌가 들어간 그런 제목의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지? 그러고 이렇게 조금씩 보는데 어떤 것들은 저같이 과학 문외한인 사람도 잘 알게 쓰여졌어요. 아까 그 선생님은 당신은 이제 그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마 그 과학에 제가 문외한인 그 정도가 훨씬 심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과학 문외한이에요. 수학도 정말 바닥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듣기 좋게 하려고 나는 인문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뭐 대충 이렇게 떠벌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러니까 가전제품 설명서도 읽기가 참 불편한 사람이어가지고 웬만한 가전제품은 고장 날 때까지 써요. 그 설명서 다시 읽어야 되는 게 싫어가지고 예. 그러던 차인데 이상하게 뇌에 관한 그러니까 대중교양서라 그러나요? 그런 거를 몇 권 이렇게 읽어봤는데 무척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좌뇌 얘기 나오고 우뇌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돼서 뇌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부쩍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책들을 좀 사다가 읽기 시작하는데 참 제가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한 게요. 관심이 생기니까 과학적인 문헌도 읽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아마 제가 관심이 너무 없어갖고 몰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김학진 선생님 말씀하신 그 뇌주간 그 강연회에 제가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청강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들었는데 여러 그 저명한 뇌과학 선생님 김학진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이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 적었던 그 공책까지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었어요. 세상에 나는 문학만 알고 살았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눈이 확 뜨인다 그러나요? 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예, 그 PPT 자료 이런 거 보면서 뇌 스캔하는 거, 펑셔널 MRI라는 게 있다는 거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그 향학열이 불붙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수준 높은 책들도 사서 보고 그 아마존에 그 영어 원서도 좀 주문해서 보고 그러고 보고 있노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건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내가 문학 속에서 읽었던 얘기들하고 내용은 같은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불쑥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얘기 그 뇌과학에서 최근에 발견한 그런 그 새로운 이야기들이 문학 속에서 어떻게 중첩되고 예고되고 있는가를 제가 조금씩 그 노트 필기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분량이 꽤 됐어요. 그래서 그걸 좀 책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원고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사실은 도대체 문학이나 하나 잘하지 왜 또 뭐 뇌까지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고 사실은 또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 좀 겁도 많이 나고 그래서 도대체 이런 거를 써서 괜찮은 건지 그래서 뭔가 좀 검증을 받고 싶어서 김학진 선생님 바쁘신 거 알면서도 원고 들고 그냥 무조건 찾아가고 좀 읽어봐 주세요. 그러고 부탁을 드렸더니 또 읽어보시고 또 막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힘이 돼가지고 그냥
그냥 출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 내용을 저도 사실 문학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참 재밌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감 관련돼서 쓰신 부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 그 대목을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제가 제 책을 쓸 때 이제 분류하기 쉽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흉내 파트를 쓰고 그다음에는 몰입 쓰고 그다음엔 기억 그다음에는 변화 이렇게 넷으로 나눠봤는데 지금 선생님 그 질문하신 게 아마 그 흉내 쪽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 1990년대 초에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 소속의 뇌신경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있었대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아주 마카크 원숭이라고 조그만 원숭이 그 머리에다가 전극을 심어놓고 실험을 하고 있었대요. 뭐냐면은 이제 그걸 전두엽이라고 그러나요? 전두엽 부분에 그 손에 이렇게 짚는 것과 관련된 그 부분을 연구하려고 전극을 꽂고 보고 있었는데 그 연구자가 뭘 이렇게 집어들었는데 원숭이 전극에서 신호가 오더랍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뭘 집어들은 거는 연구자인데 그걸 보고 있던 원숭이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기 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갖고 이제 연구자들이 자꾸만 해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원숭이 머릿속에는 그리고 나중엔 더 나가서 인간의 머릿속에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반응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 메커니즘을 가리켜서 연구자들은 거울 뉴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경세포인데, 즉 인간의 머릿속에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것은 타인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내는 데 관련되는 뉴런이다.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비롯한 모든 영장류들은 남이 뭘 하는 걸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흉내를 낸다는 것이죠. 단지 그냥 남이 하는 거를 보고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마 싸이인 것 같은데요. 싸이가 막 말춤을 추고 있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들썩들썩하고 막 흉내내는 게, 저는 그걸 보면서 딴 생각을 한 거죠. 저게 거울 유런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단지 그것뿐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뭘 먹는다는 얘기만 들어도 입속에서 침이 고이는 경험 혹시 있으시죠? 뭐 책을 읽는데 보면 누가 레몬을 먹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신맛이 나면서 침이 고이는 거, 그런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듣기만 해도 반응을 한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책을 읽기만 해도 그것이 반응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인간이라는 게 참 이렇게 참 신기하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신경과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거울 뉴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참 그 인간의 흉내 본능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이제 우리는 완전히 파악을 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지만 문학 속에서 이미 그런 얘기들은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특히 러시아 작가 중에 톨스토이 같은 작가는 옛날부터 인간에게는 흉내 본능이 있다. 인간은 뭐든지 따라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예술이라는 것도 결국 흉내다. 그러면서 좋은 예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쁜 예술을 하고 정말 그 천박한 예술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만 흉내내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흉내 본능 혹은 거울 뉴런에 대한 것은 신경생리학적으로 최근에 발견된 것이지만 그와 관련된 얘기는 이미 문학 속에서 많이 이야기됐다 하면서, 그것을 결국 발전시켜서 제가 생각한 것은 결국 감정이입, 엠퍼시라는 거, 같이 누군가 뭘 할 때 나도 거기 동조하는 거.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TV 프로그램 보다가 거기 슬픈 주인공들 보면 눈물이 막 쏟아지죠. 사실 그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 배우라는 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슬픈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뭔가 행복한 그 해피엔딩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괜히 뿌듯해지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자, 이런 것이 결국은 인간에게는 감정이입하는 그런 기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남과 감정을 교화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같이 체험할 수 없고 그래서 같이 감정이입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저는 해봤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접근하는 게 뭐 괜찮은 건지 저도 그거 잘 모르겠네요.
또 어, 선생님 뇌과학자로서 문학적으로 네, 접근하시는 게 사실 네. 그쪽에서 이게 사실 저도 제가 문학에 대해서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문학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찰력 같은 게 정말 그 일반 사람들보다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그냥 흔하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어떤 생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캐치해서 그걸 이제 깊숙이 이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사실 제 생각에는 과학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필요한 성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문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좋은 주제를 찾아준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거리를 이제 뭐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로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요, 그 문학과 과학, 특히 이제 선생님 이제 신경과학을 전공으로 하신 뇌과학을 전공으로 하신 분인데 문학과 과학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좀 창조적인 대화를 한다, 혹은 문학 연구와 뇌과학자가 창조적으로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가령 그 뭐 직접적으로 무슨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바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크게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예측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뭐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 그 제가 예.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게 저로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냥 그럼 그냥 아주 털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그 문학과 과학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을 쓰고 뇌과학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현재 그 뇌과학과 문학 연구에 접목된 그 상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좀 질문을 여쭌 것이거든요. 혹시 그 신경 문학 비평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현재 실제로 외국에서도 신경 문학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신경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땐 이게 상당히 가능한 얘기 같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 우리가 그 왜 무슨 헛소리 하면은 소설 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소설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음으로 쓴다, 무슨 가슴으로 쓴다, 무슨 영감 받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소설은 뇌로 쓰거든요. 일단 생각해야 되죠. 생각하는 주체는 뭐죠? 뇌잖아요. 예, 그리고 소설을 쓰려면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예,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아는 그 정보들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에디팅하는 기술. 그건 전부 다 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기억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또 뭔가 옳고 그름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뇌가 하는 일인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결국 나오는 것이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그냥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어떤 그 방법이 있냐면은 가령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그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의 머리에다가 전극을 심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읽혀본다 그래요. 그래서 신문을 읽을 때 반응하는 뇌, 그다음에 복잡한 그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반응하는 뇌,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이렇게 조사했다는 제가 그걸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뇌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 그게 타당한가요? 사실 저도 그런 비슷한 그 접근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이 한류 열풍하고도 좀 연결이 돼가지고 뭐 영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정 스토리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 유발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프로토타입 스토리를 만들어 찾기 위해서 이 신경학적인 반응 그리고 어떤 생리학적인 지표를 쓸 수 없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사실 지금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좀 선행 조건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현재 뇌과학 기술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변수를 가진 자극물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서영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학 작품 속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그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창조해 내는데 그 어떤 그 사람들 캐릭터들을 묘사하는데 그 뇌과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동원해서 어떤 비평을 하는데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초기 단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융합 분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저도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가령 그 독서라는 것이 상당히 그 복합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물론 우리의 뇌가 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 뇌의 기능만 가지고 독서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독서에 대한 우리의 취향이라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그 개인의 라이프 스토리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스토리가 있고 또 싫어하는 스토리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뇌의 기능으로 전부 다 환원시켜 갖고 뭐 좋아하는 스토리의 어떤 원형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살짝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와 그 문학 연구, 그다음에 뇌과학과 인문학 연구는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함께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야지 또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융합이라는 건데 우리 여기 오신 학생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융합 뭐 거의 그냥 유행어처럼 되다시피 했는데 사실 융합이란 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정작 실제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융합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융합 그러면은 기술과 기술의 융합이 훨씬 단연 우세하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 이것은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는 계속해서 융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이건 전반적인 추세 같아요. 가령 경계선을 허문다는 것이 뭐 한두 해 있다가 그냥 끝나는 어떤 아주 단기 트렌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트렌드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뭐 올봄 유행하는 무슨 코트 그거는 올봄 유행하면 그만이지만 장기 트렌드라는 건 이제 그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메가 트렌드라는 건데요.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한 10년, 20년까지 지속되고 인류의 한 세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걸 메가 트렌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메가 트렌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전반적인 어떤 경계선의 해체라는 그런 게 들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라는 것에 그 오래된 해묵은 경계선이라는 것도 전반적으로 해체될 건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그 트렌드, 그러한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것이 주된 그 사회가 됐을 때 그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그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문과 학생하고 이과 학생 모두가 수학을 수강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는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를 가르는 일을 안 한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아마 그게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부터는 융합 교육을 조금씩 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또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융합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융합에 대한 비전이 있고 융합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앞서가는 그 선지적인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 오셨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만이더라도 좀 그런 어떤 마음의 하나의 씨앗을 담고 가셔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뇌과학이 왜 정말 끝을 모르고 가고 있잖아요. 아주 마술 같은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와요. 사실 예.
그 어디 예. 제가 하는 건 마술은 아니고요, 사실. 네, 선생님 그좀 예. 현재 그 뇌과학의 그 발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예, 좀 사실 그 해주세요. 융합 연구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학부에서 하고 있는 과목이 이제 뇌와 인간 사회라는 과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름이 좀 이렇게 교양 과목처럼 들리긴 하는데 이게 사실 서양에서는 생겨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에서 6년 정도 됐는데 사회신경과학이라는 융합 학문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그 과목이거든요. 사실 나름대로는 저는 그래서 이제 뇌과학과 여러 가지 다른 학문들이 서로 접합점을 찾아가는 데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슬라이드 이제 그 수업의 마지막을 보면은 이제 앞에 신경자가 붙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을 제가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사실 신경 비평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 서영진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또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었는데 그 과목에서 주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주로 사회과학하고 이제 신경과학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제일 최근에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경제학 분야와 주로 이제 정치학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경과학이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사람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합리적으로 그 모든 어떤 확률이나 어떤 상황들을 다 고려한 뒤에 최적의 결정을 한다라는 이런 가정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는데 그런 가정이 깨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다니엘 카네만 교수님이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는데요. 그분이 심리학자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의사 결정을 보게 되면은 예측 가능하지만 이성적이지는 않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이 오히려 의사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아주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찾아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럼 의사결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서를 더 알아야 될 텐데 정서를 사실 그 정의한다라는 게 기존 학문의 틀로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뇌에서의 변화를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신경과학의 어떤 그 필요성을 알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신경경제학, 뉴로이코노믹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연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선생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경제학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 신경과학이 게재하면서 오히려 저는 지금 듣기에는 인문학에 더 가까이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정서 인문학적으로. 문제라는 예. 것은 결국 예, 인문학의 맞습니다.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경과학이 결국은 경제학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동안은 정말 상반되는 거의 무관계했다는 것을 이어주는 뭐 다리 역할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예, 저는 드네요.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그 느끼고 있는데요. 네. 사실 각각의 다른 학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따로 발전을 해오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기초를 쌓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학문들 간의 장벽은 오히려 더 높아진 셈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 계속 아주 흔하게 사용되어 오는 그런 용어들이 이 학문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용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념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용되는 컨텍스트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경제학에서 어떤 유틸리티라는 개념하고 효용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거랑 이제 뭐 철학에서 얘기하는 뭐 욕구라든가 그리고 심리학에서 뭐 정서가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 다른 어떤 개념을 가지고 독립된 필드에서 사용이 됐는데 뇌에서 이제 그 부분들과 관련된 어떤 신경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니까 거의 같은 데가 다 나오는 걸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럼 여기서 연구됐던 이런 유틸리티라는 것이 심리학에서 다뤄졌던 이런 정서가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됐던 연구들이 이쪽에 이제 접목될 수 있는, 응용될 수 있는 그런 본물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학문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그 공통된 언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지금 오늘 그 말씀하신 바로 그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그 생각까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문학하고 뇌과학의 어떤 연결 뭐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지 뇌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학문의 어떤 기본적인 그 교류 내지는 대화의 네. 코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놀랍고 신선한 그런 발견인 것 같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정말 뇌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첨단 학문으로서 꽤 오래 그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국내에 뇌과학자가 많이 있습니까? 몇 분 정도나 계세요? 사실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예. 근데 사실 뇌라는 부분이 이제 처음 연구가 시작된 부분은 당연히 생물학하고 의학 그렇죠. 이쪽 분야였기 네, 때문에 이제 그 분야에서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신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되는 부분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심리학과 많이 연결이 되는 인지신경과학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커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미국에서도 생겨난 지가 그렇게 뭐 역사가 길지는 않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히나 더 그 역사가 짧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략 이제 주로 이제 심리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이 이제 인지신경과학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을 뭐 일일이 다 이제 숫자를 할 수는 없지만 한 네. 대략 한 20에서 30분 정도, 네. 30명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인지신경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숫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또 자꾸만 제가 그 전공으로 하는 문학과 연결이 되는 게 저는 그 개인적으로 문학이야말로 가장 인지적인 장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커그니티브 하다는 그거 그 커그니션이 결국 알미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 여러분도 저하고 공감하시리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냥 재미삼아 문학 작품을 꼭 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한 극단에는 정말 재미로만 읽는 문학 작품도 있어요. 읽고 나면은 한 2시간 읽으면 무척 재밌었는데 딱 덮어놓으면 결코 다시 안 들여다보는 채. 또 한 극단에는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재미는 정말 없어요. 그러나 한 권 끝까지 참을성 있게 다 읽고 나면 뭔가 뿌듯하고 뭐 철학책 한 서너 권 읽은 것 같이 뿌듯한 그런 작품이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문학이라는 건 이 중간 정도 어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스토리텔링 자체에서 재미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식도 얻고 정보도 얻고 삶을 성찰할 기회도 얻고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그냥 재미로 읽는 것, 감성으로 읽는 어떤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문학 중에서도 소설은 그래요. 시는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감성적일 수 있겠지만 소설의 그 스토리라는 것은 인지적인 그 과정에 의해서 생산되고 또 인지적인 과정을 요구하는 소비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뇌과학과 그 가장 인지적인 문학은 연결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제가 그 선생님께 또 한번 개인적으로 뵈면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 그 최근 저도 뭐 책에서도 조금 얘기는 했지만 제가 그 전공을 정말 제대로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서당계처럼 그냥 읽은 것이고 그다음에 독학인데요. 저 항상 학생들한테 그러죠. 독해야 독학한다 그러는데 저도 본의 아니게 그 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소위 그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는 그거 읽으면서 정말 바로 이거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뭐 뇌라는 게 이제 사실 뇌를 처음 얘기를 하면은 항상 사람들은 이제 타고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뇌에서의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뇌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든 행동이라든가 어떤 사고를 전부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고나 행동이 변하는 건 반드시 그 신경학적인 뇌과학적인 기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고나 행동이 변하는 것처럼 뇌도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과소성을 얘기할 때 그러면 뭐 뇌 어느 부분이 변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기억이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기억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부위는 이제 해마라는 부분입니다. 히포캠퍼스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이 측두엽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측두엽이 이제 옆에 있는 양 조그만 뇌 부분인데
이 측두엽의 안쪽 부분에 이제 이 그 바다에 사는 해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을 이제 해마라고 붙였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은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손상됐던 그 대표적인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 헨리라는 그 환자가 있었죠. 사실 이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뭐 수백 편이 나왔는데 사이언스, 네이처 뭐 엄청난 논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경과학에 공헌한 정도는 실로 어마어마한 예, 예. 그 어떤 부분으로 뭐 공헌을 할 수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이 가졌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분을 연구를 했는데 이 히포캠퍼스가 손상이 되고 나면 기억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게 되고 10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메멘토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으시면 이분이 증상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분이 지나면 모든 기억이 다 사라져서 몸에다 문신을 새기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사실 이 히포캠퍼스의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이 된다라는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로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번 신경 세포가 생겼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그때 끝이라고 이제 믿었던 어떤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히포캠퍼스에서 나오는 신경 세포들이 계속 다시 재생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기억이 이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그리고 뇌는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연구 자료가 됐고요. 그리고도 사실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은 이제 뇌가 다 발달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제 성인기가 돼서도 끊임없이 발달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두엽이라는 부분. 이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30살이 넘어가고 뭐 사실 서영준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발달이 아무래도 조금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대 그리고 30대 굉장히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왕성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정보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는 여러분 몫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계속해서 뭔가를 집중해서 강도 높게 공부하면은 머릿속에서 새로운 뉴런 간의 회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신경 세포가 새로 생겨나서 만들어지는 기억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신경 세포들끼리의 연결이 바뀌면서 생기는 기억이 훨씬 더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공부를 안 하고요. 아예 네. 그냥 공부를 손 놔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학습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학습과 관련되거나 하여튼 공부하는데 소요되던 그 뉴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머릿속에서? 사실 그런 연구를 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예. 그보다는 이제 어떤 시각을 잃었던 사람이나 네. 아니면 뭐 청각을 잃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뭐 시각을 잃게 된 사람 같은 경우 시각을 담당했던 어떤 뇌 부위가 청각 정보를 이제 처리하게끔 됐던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특정 뇌 부위가 반드시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뇌에서도 이제 그거에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 변화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뇌를 다시 조직해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씀을 그러면은 저희가 좀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네. 다시 그러면은 패러프레이즈를 한다면은 저희가 뇌를 어떤 것과 관련해서 자꾸 쓰면은 그게 강화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 그 강화된다는 것은 결국 건강한 뇌가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만약에 인지적으로요. 사실 건강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 그 사람의 어떤 적응력이 뛰어나지겠죠. 그렇죠. 어떤 특정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제 그 생존력을 높이는데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봤냐면은 만약에 우리의 뇌가 정말 우리의 의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 또 타고난 뇌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왜 가령 이제
너는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냐 그러면은 뭐 저 유전이에요. 뭐 저희 엄마도 수학 못하고 아빠도 수학 못하고 뭐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유전에서 나는 수학 못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인데 저만 해도 제가 우리 엄마한테 유전자를 그렇게 물려받아서 수학을 못하는 줄 알고 살았었는데 이번에 그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변명은 안 통한다는 거죠. 예, 뭐 타고날 때 뭐 이랬어요. 아유 저는 뭐 머리가 나빠서 영어는 안 돼요.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이거 안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실 뭐 유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 흔히 이제 그런 질문은 이제 심리학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되는데 어디까지가 그럼 유전이 결정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전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의 총 레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 레인지 내에서 이 사람이 어디 위치하게 될지는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노력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거는 정말 지고의 진리인 것 같네요. 그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난 어떤 레인지 내에서 내에서 얼마나 얼마나 그 할수 맥시멈 퍼포먼스를 네. 보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아주 그 결정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 한 그냥 보통의 그렇죠. 평범한 정상적인 그냥 그런 그 레인지를 갖고 태어나면은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선생님? 그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그게 만약에 그게 생물학적으로 뇌과학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야말로 그 인류에게 전하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19세기 러시아 작가들이 그런 부분을 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러시아 19세기 작가는 심지어 사람은 태어나면 평생 학생이고 죽을 때까지 학생이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막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톨스토이 같은 작가도 자기 몸소 스스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 작가고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분은 꽤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기도 하는데요. 그 아까 건강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 톨스토이가 생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톨스토이가 아마 러시아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 작가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쓰는 것도 많이 쓰고 한 90권 책을 썼거든요. 그럼 90권 책을 쓰려면은 몇 권을 읽어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뭐 9천 권, 9만 권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작가인데도 무슨 철학책, 종교책 이런 쪽도 다 섭렵을 했고 그다음에 드라마 공부하겠다고 또 중간에 드라마하고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어 공부도 새로 시작을 해서 호모도 또 원서를 읽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톨스토이가 살아 있을 때 러시아의 그 평균 수명, 남자의 평균 수명이 40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83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뇌가 건강해져가지고 예, 오래오래 사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그냥 해봤습니다. 예,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겠지만 과학적으로도 이제 그 정확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 어떤 특정 유전자를 이제 없애게 되면은 이제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만든 쥐를 이제 두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한 그룹은 굉장히 그 자극이 많은 굉장히 흥미로운 놀 것이 많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다른 그룹은 이제 그런 그룹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때 이런 굉장히 끊임없이 새롭고 흥미로운 자극에 노출된 쥐들 같은 경우 치매에 훨씬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걸 기초해서 봤을 때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왕성히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뇌 건강이 훨씬 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 굉장히 참 고무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 보면은 왜 뭐 스펙 쌓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졸업 후에 취업 이런 거 생각해서 공부하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보다는 자기가 즐거워서 정말 너무너무 흥미가 있는데 이렇게 몰입을 해서 하고 그러면은 일단 그 성취도도 더 높아지고 그 성과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높아지고 본인의 행복 지수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스펙이나 취업 이런 거를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자꾸만 개발하고 그 길을 개발한다는 거 그 자체가 그 뇌 건강에도 오히려 그 뇌를 개발시키는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 저희가 지금 전 김학진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그 자리가 돼서 궁금한 것도 많고 자꾸만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여기 오신 그 학생들도 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만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질문해 주세요. 원래 40분으로 했었는데 좀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 어떤 학생들은 보면은 아우 너무 좀 그 어리석은 질문일 것 같아서 질문 못 한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는 게 제 지론이고 어리석은 답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정경학부의 이민서고요. 제가 1학기 때 선생님 톨스토이 강의를 들었었어요. 네, 듣고 나서 그 뭐지? 거울 유런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그러고 나서 2학기 때 일부러 그 도스토옙스키 강의 여신 걸로 아는데 안 들었거든요, 제가. 네. 먼저 스스로 읽어보고 나중에 다시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아버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근데 제아버를 읽고 나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중에 남는 게 좀 무서움이었거든요. 그 네. 책을 읽고 나서 네. 제가 라스코리니코프 그 주인공이 그 살인을 저지르는데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가 그런 좀 질적으로 낮고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을 자기가 평가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죽여도 된다 이런 의식으로 그런 살인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왜 무서웠냐면 그게 막 제가 막 저도 그런 식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내가 남보다 우월하거나 그렇다면은 그들을 막 함부로 대해도 된다거나 은연중에 무시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서 무서웠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근데 심리학과 교수님한테 근데 이게 원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정말 그냥 과학이랑 전혀 상관없이 제 감정대로 읽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해진 게 그러면 이런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게 다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저는 늘 그 심리학이 요즘 뇌과학에 점점 더 연결고리가 많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마음이라는 게 약간 뇌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감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연구된 지는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연구된 정서는 바로 공포죠. 왜냐하면 가장 쉽게 유발시킬 수 있고 동물 같은 경우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정형화된 패턴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공포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신경학적인 설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뇌에 아미그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공포와 관련된 정서와 가장 많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부분이 손상된 환자들 같은 경우 공포스러운 표정을 봤을 때 이걸 공포라고 지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공포스러운 자극에 노출됐을 때도 거기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서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공포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쾌감 이렇게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양극의 정서에 대해서만 이제 사실 많은 연구들이 알려져 있고 이제 되어 왔는데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서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제가 그냥 조금 덧붙이자면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다면은 그 지금 질문하신 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네. 편도체가 아주 정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끼살이 너무 무서워요. 사실 누가 읽어도 그거 무섭거든요. 근데 그거 읽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은데 그거 읽고 나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 괜찮은 거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검사해 볼 한 가지는, 필요는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감정이입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 공감대가 또 형성되고 그 등장인물이 겪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 과정에 자기도 거기 이입이 돼가지고 나도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하고 성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아주 그 긍정적인 독서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오히려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저기 빨간 옷 입은 분이 더 먼저 손 들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이고요. 이 강연 토론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결국 문학과 과학을 접목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런 뇌과학이라는 과학적인 시각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학 속에 나타나 있는 복잡한 그런 인간의 행태나 사고를 변수로 만들어서 실험 가능한 가설을 세우고 이걸 이론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아닐까,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경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을 일단 차치한다 하더라도 어떤 제일 이론하고 싶으신 가설이 있으신지. 네. 글쎄요, 그 굉장히 좀 어렵고도 또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네, 질문인 좋은 것 질문이에요. 같은데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건 이제 첫 출발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뇌과학과 인문 연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 제3의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제3의 영역 그러니까 뇌과학을 통해서 독서를 소설을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소설 속에 있었던 것을 뇌과학자들에게 조금 하나의 그 아이디어로 제공하는가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 네, 그것은 처음에 출발이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은 그리고 분명히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 일군의 뜻 있는 뇌과학자들하고 인문학자들이 진짜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밤샘 토론을 해가면서 난상 토론을 해가면서 제3의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어떤 가령 예를 들자면요. 그 아까 저 흉내나 몰입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미러 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가령 인간에게서 그 미러링하는 그 남을 흉내내는 그런 기제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폐증 환자라고 그래요. 자폐증 환자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폐증을 연구하고 자폐증을 치료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여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치유라는 그 측면에서 인문학자들이 그 흉내와 그 흉내 안 내기와 이런 그 누적된 어떤 문학적인 그 자료를 가지고선 같이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3의 영역 개발이 아마 궁극적으로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선생님 그 제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 비침습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나요? 그 예. 인간의 뇌를 생체학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윤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비침습적인 방법만이 허용이 되고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뇌를 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예. 네, 열 수는 없거든요. 그게 우리가. 비침습적 방법이라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뇌과학이 발달되고 그 뇌과학적인 성과들이 인류의 그 발전에 기여한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제한될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현대 그 뇌과학의 그 질주에 제동을 걸고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결국은
인문학적인 성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뇌과학은 계속 가야 되는데 비침습적인 방법을 해야 되고 윤리적인 제동이 걸린다면은 문학 속에 누적된 어떤 지혜들이 뇌과학에 빛을 던져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가능성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먼저인가? 여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참 그 대답이 된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육과 1학년 학생인데요. 수학교육과가 아무래도 문과랑 이과를 동시에 공부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런 융합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문학을 뇌과학이나 심리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감을 느낄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복잡한 인간일 텐데 그렇게 과학적인 사실들로 분해하고 난도 당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 회의감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교수님께서는 얻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의감 끝에 교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 제가 네. 해야 되겠죠. 저는 근데 진짜로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저야말로 그 과학적인 접근이라든가 뭐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 늘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문맹이다시피 한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제가 또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은 여기 김학재 선생님 계시지만 나는 나의 뇌다 이런 진술이 저는 좀 싫어요, 선생님. 사실은 나는 나의 뇌가 아니고 싶거든요. 나는 뇌보다 더 다른 것이고 싶은 느낌이 많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뇌의 기제로만 설명을 한다면은 환원주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환원주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 그 느낌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뇌의 어떤 코드 혹은 뇌 과학적인 성과들을 갖고 문학 작품을 읽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없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히려 굉장히 고무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그냥 그 뜬금없이 약간은 좀 황당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접근했던 부분들이 뇌과학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보람이 있고 이것은 정말 흥미를 자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그 접근법이 다를 수는 있겠어요. 만약에 어떤 뇌과학자께서 모든 것은 다 뇌로만 설명이 된다. 그 이외의 것은 전혀 없다. 그러면 저도 좀 싫을 것 같고 회의가 들 것 같은데 여기 김학진 선생님처럼 굉장히 이렇게 그 정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그 이해심을 가지고 뇌과학적인 부분을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면 저는 이게 오히려 이렇게 고무가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조금 얘기를 해줄 수가 있나요? 뭐 비슷한 경험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책을 읽었는데 이제 모든 것은 다 뇌에 의해서 뇌가 작용하는 대로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뭐 그런 생각만으로도 불치병도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이 강한 책을 읽었었는데 그걸 읽고 우리는 정말 뇌보다 더 이상의 존재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거부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을 가끔 많이 받거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주위의 지인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 일이 뭐 사랑이라든가 뭐 신뢰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굉장히 따뜻한 어떤 것들 타인을 돕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걸 다 뇌과학적으로 밝혀내게 되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뇌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런 어두운 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항상 좋은 면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두운 면을 우리가
끄집어내면서 내가 아니었던 어떤 다른 면도 알게 되고 나의 의식이 아닌 무의식도 알게 되면서 사실 사람이 좀 더 성숙해 나가는 것처럼 이런 뇌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 그 사람들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든가 뭐 신뢰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뭔가 좀 더 과학적인 지식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더 발전된 다른 형태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 같은 거는 네. 결국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글쎄 뭐 네,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리자면은 이제 프리윌이라는 게 이제 자유의지라는 거. 사실 자유의지라는 걸 우리는 굉장히 그 존중하고 그리고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은 이제 자유의지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내가 원해서 뭘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주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뇌에서의 작은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다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만 이제 비난을 하던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졌다라고 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던가 어떤 더 좋은 길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뇌과학이 그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더 물어보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질문. 그러면 끝나고서 한번 뭐 말씀을 굉장히 나눠보시죠. 심각하게 정말 깊이 생각한 학생 같아요. 예, 끝나고 진짜 따로 좀 만나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기 사랑이 같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패스예요? 어떻게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서 순서대로. 네. 관련된 질문이 같아서 네, 네. 제가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봤는데 이게 심장을 이식했을 때 사람들이 성격이 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되게 활달한 사람 성격을 가진 사람을 심장을 다른 사람이 이식받았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엄청 활달해지고 되게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것도 지입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되게 성격이 변하는 걸 그런 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의 지금 결과가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네네 그리고 궁금합니다. 그게 선생님 대답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전 예전에 한번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분도 그 사례를 읽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과학적인 연구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이식을 받은 뒤에 그 사람하고 어떤 인터랙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뭐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뇌에서는 이제 우리 몸에서의 여러 가지 장기들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뇌섬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뇌섬엽이라는 부분은 이제 장기 피질이라는 부분으로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심장이라든가 내장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장기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직접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인지적인 어떤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우리 몸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의사결정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정서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심장이 바뀌게 될 경우 거기로 가는 신호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죠.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의 선호가 뭐 조금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네. 그냥 큰 소리로 하면 들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광고 같은 거나 스토리텔링 효과를 이용해서 요즘에 되게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상처를 만약에 보면 광고를 TV 광고를 보면은 엄청 많은 광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기억 속에 남는 광고는 몇 개 안 남잖아요. 굉장히. 그러면 그거를 매각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한테 그 거울 유연처럼 더 오감하고 더 따라하고 싶고 더 이제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뉴로 마케팅 분야가 그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연구 분야가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거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게 뉴로 마케팅이죠? 그렇죠. 뉴로 마케팅에 대한 얘기인데 그 노하우를 지금 바로 알려달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네, 뉴로 마케팅은 사실 학문 분야라고 지금 규정하기에는 약간은 그 미성숙 단계이긴 한데 이제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경 경제학하고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의사결정 심리학 간의 이제 접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어떤 구매를 한다거나 어떤 소비자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많이 처리되고 그것들이 이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존 셀프 리포트 자기 보고 방법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생리 지표라든가 이제 뇌 반응을 보는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한 4, 5년 정도밖에는 이제 그 역사가 별로 길지 않은 그런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저희는 사실 아까 그 올 때 학생들이 혹시 질문을 안 하면 참 어떡하지 썰렁할까봐 걱정했는데 너무 좋아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네. 네, 물리학과 3학년 학생이고요. 두 분 대화 되게 잘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아까 거울 뉴런이 작동을 해서 그 동물이 똑같이 뇌에서 반응을 하고 인간이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된다까지 들었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공감을 하고 따라 뇌에서 같은 작용을 하는 게 사랑이나 뭐 존중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면 모르겠지만 그 자기가 그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되지 않게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도 거울 뉴런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의 뇌의 작용은 그 자기의 의지로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바로 지적한 그게 바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미러 뉴런을 연구하는 그 뉴로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얘기가 그 모방 범죄라는 거 있죠. 카피캣이라는 거.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요. 지금 바로 지적하신 바로 그것들이 현실에서 지금 뇌과학에 당면하고 있는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인간에게 그 미러 뉴런이 있어서 범죄에 모방 범죄했다. 누가 사실은 라스콜니코프가 도끼 살인하는 것도 그 책 속에서 모방 범죄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예, 누가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걸 보고 흉내내는 거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자기 뇌 속에 그걸로 어떻게 비난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바로 그 뉴로 에틱스라고 하는 그 신경 윤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탄생시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해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범죄자를 여지껏은 그냥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속력 있게 그 처벌을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뇌과학이 발전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신경 윤리학이라고 하는 새 학문의 어떤 역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그 학자들이 신경 윤리학, 신경 인문학회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학생이 질문한 그런 것들은 차차 어떤 식으로든지 접근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식으로
답변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그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미.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대와 환경생태공학부 4학년인데요. 저는 노어 논문이랑 심리학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심리학과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연과학, 특히 뭐 생물이나 인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세포 수준, 되게 작은 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심리학의 경우에는 이제 신경 세포 수준에서 생화학, 생리학적까지 넘어서 이제 행동학적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되게 하위 수준에서 상위 수준을 연구하려면은 되게 오차도 크고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연구가 잘 되고 그런 면에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개체 수준을 넘어서 개체군 단위의 연구는 사회과학이랑 연계된 걸로 유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정말 융합 학문의 필요성을 바로 지적하신 것 같아요. 신경과학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분야들이 있고 분야들마다 다루고 있는 어떤 토픽의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작은 수준, 신경과학에서 제일 작은 수준을 다루는 부분은 이제 몰레큘러 뉴로바이올로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분자 신경생물학. 그런 부분은 정말 유전자라든가 아주 작은 단백질 이런 것들의 어떤 뭐 변화를 통해서 신경세포들 간의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거도 넘어가면 이제 일렉트로피지올로지라고 전기 신호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펑셔널 MRI를 사용을 하는 연구를 합니다.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간 그 레벨 스케일에서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간극들을 메우는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fMRI를 통해서 어떤 특정 뇌 부위, 굉장히 많은 그 신경 세포들이 하는 그룹을 얘기를 하는데 이 그룹들에서 이런 fMRI 신호가 나올 때는 실제 어떤 그 신경 세포들의 어떤 전기 신호라든가 단백질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또 따로 연구하는 그런 그룹들이 존재를 하죠. 이제 그분들이 어떤 이런 것에서 연결점을 찾아주게 되면은 우리는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훨씬 더 많은 그 도움을 받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은 사회과학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나? 이제 개체군 수준을 넘어서 개체 수준을 넘어서 개체군까지 나아가려면 그게 바로 사회과학이랑 융합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사회신경과학이라는 부분이 그 기존의 신경과학 연구는 하나의 개인, 하나의 그 사람의 어떤 그 심리적인 변화, 인지 과정의 변화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었는데 사회신경과학은 둘 이상의 어떤 브레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를 뇌로 설명을 하는 그런 연구 분야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다루고 있는 어떤 개체들의 그룹의 수가 적긴 하지만 여기서 얻은 어떤 지식들을 토대로 어떤 굉장히 큰 그룹의 그 뭐 다이나믹스라든가 어떤 의사결정, 그 사고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데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신경과학이 발전해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그 질문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마무리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김학준 선생님 또 마무리해 주시고 그냥 같이 그 마무리라 해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아까 수학교육과 학생하고 자꾸 눈이 마주쳤는데 여전히 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뭔가 아직도 그 나중에 좀 더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발걸음을 좀 가볍게 하고 나가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 사랑이 또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또한 거기 공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또 그냥 좀 마무리 짓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선생님 그 뇌과학이라는 것이 요새 막 첨단으로 막 하고 그 데케이드 오브 브레인 막 미국에서 발표되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여튼 한 20년 조금 넘는 거 아닙니까? 뇌과학이라는 것이.
예, 사실 그보다 좀 더 길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다른 그 인간의 그 과학의 그 뭐 수백 년, 뭐 네, 천년, 맞습니다. 이천 년에 예.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거라고 볼 수 예. 있겠죠. 예, 뉴로사이언스라는 것이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 학문 분야가 있다는 것만 해도요.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학문이라는 것이고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학문치고는 성과물들이 정말 눈부시게 나오고 있고 첨단 장비의 도움으로 이 발전이라는 게 정말 자군하면 달라지는 그런 발전의 속도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뇌과학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학진 교수님도 그렇고 우린 다 인간이거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종적인 답변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뇌과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을 해줄 뿐이지 그게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답변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아 지금 이런 식으로 뇌과학자들이 접근을 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좀 지나친 분들은 나는 나의 뇌지 그 이상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답도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뇌과학의 발전이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거든요. 또 내년 혹은 10년 뒤에 다른 어떤 또 새로운 게 뭐가 발견돼서 아니야 나는 나의 뇌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또 학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자 하고 더 성찰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서 가급적이면 열린 마음으로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를 우리가 섣불리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좀 마음이 가벼워지죠. 됐죠 그러면은 예. 예. 아직 여전히 좀 무거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따로 얘기해야 돼요, 진짜로. 예, 저는 제가 이번 이 다이얼로그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좀 더 유연하게 오픈된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선 그 대신 끊임없이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김학진 선생님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럼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